어, 그럼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양이원영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 의원님, 나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인터넷 상황이 어, 바뀔 때까지 우선 이수진 의원님 계시죠? 네, 이수진 의원님, 네. 인사드리면 되나요? 예, 의원님, 예, 의원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현영 의원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토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낙동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영남의 젖줄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중요한 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중에 그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이 더 악화됐고 자연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호 개방을 통해서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국감 때 그리고 환노위 질의 때 계속해서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던 1호 업무 지시였는데 6개 부의 상시 개방이 여전히 미완인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 말이 됐고요. 그 보호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에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많은 역량이 그런 어떤 그쪽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더 많은 역량이 이제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보호 개방을 통한 낙동강의 재자연화 사업이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환경단체 분들과도 간담회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 환경부도 보고를 받았고 또 환경부 장관과도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시민사회 단체가 좀 이견이 있다. 칩스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단체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그 사실인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환노위 위원으로서 그 취수구의 위치 조정을 통해서 구 개방을 촉진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 반발이 크다 보니 그냥 보 개방해라 해서 중앙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바로 수용하고 따르는 게 아닌 것들을 지난 4년간 보면서 결국은 법을 통해서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끝까지 낙동강의 재자연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소통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다. 그래서 개방의 어려움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의 재자연화 그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지속가능한 수생태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에서는 오늘 이렇게 뜻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저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의 2차 심의까지도 그 예산이 230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예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 확보 작업은 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함께 양현영 의원님도 들어오셨네. 네, 같이 함께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다음 회의 있기 전까지는 말씀하시는 걸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들려요, 사회자분 목소리. 예, 죄송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7월 13일 또 간담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대토론회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양이원영 의원님 인사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그리고 부산, 대구, 네, 안동, 서울, 네, 정말 전국에서 4대강 저출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지역의 현장 활동가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박창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4대강 사업 네, 반갑습니다. 그 허구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개방 하나 돼서 정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앞으로 일어날 당장의 몇 년 후의 일을 얼마나 예측이 가능하겠냐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이상 기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남직한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작년에 우리 이수진 의원님하고 같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목격을 했냐면요. 하나는 그 상수도에서 빨다구리 중, 예, 그게 나오는 거 목격을 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 물폭탄이 일본과 중국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피해갔고,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다들 좋아하다가 엄청난 물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그때 무주, 장수, 진안 이쪽에 큰 수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올해도 일본과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중국에는 3일인가 만에 1000mm의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1000mm면은 1년 강우량. 그러니까 이런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한편에 캘리포니아 소식 들어보셨나요?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물이 귀한 한데 거기에 상수원이 완전히 말라버렸죠. 그래서 수돗물에서 흙물 맛이 난다. 얘기할 정도고 각 가구마다 물이 한정돼서 할당이 되어서 정도로 그렇게 물 부족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물 부족가 아니고 4대강 젖줄을 기반으로 농업도 그러니까 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농업, 논농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얘기가 속담 중에서 물 쓰듯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물이 깨끗한 물이 흔한 나라였는데 이게 4대강 사업의 개방과 철거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류부터 시작을 해서 녹조가 여름만 되면 발생을 하고 이 녹조 원소를 가지고 수돗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돗물 정화된 물조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치수원을 다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상수원으로 옮기는 걸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처럼 그렇게 물이 마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물만 잘 흘려보내서 그러면 중류하고 하류에 다 풍부한 물을 우리가 깨끗한 원수로 쓰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땅을 파서 지하수로 생수를 쓰거나 아니면 상수에다가 모든 영남 지역에 있는 취수원을 다 몰아가다 보니까 물싸움이 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책은 정말 저는 참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낙동강 재자연화라고 하는 목표는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남권 시민들의 식수원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공기 아닙니까? 그걸 지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제가 지금 환노에 있지 않지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양이원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정말 고맙고요.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힘을 보태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치양수 시설 개설을 위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확보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용 환경부 장관 보좌관님도 들어오셨네. 이상용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는 일단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발제 순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현정 박사님 준비되셨죠? 박사님, 네, 준비됐습니다. 예, 통화물관리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주제를 가지고 이현정 박사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박사님 지금 시작하세요. 화면 공유를 하려고 했더니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나오거든요.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 거기서 이럴 것 같은데요. 박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면 공유 아닌데 저쪽에서 하면 된다. 여기 켜는 거예요. 예. 그 화면 공유. 잠깐만요. 이현정 박사님 혹시 지금 화면을 자료를 안 들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서 화면 공유를 하라고 하고요. 예, 예. 호스트가 호스트가 네. 네, 예, 이제 됩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네. 이걸 프로그램 받으려고 다. 네, 제 화면 이제 보이시죠? 네. 예, 예. 네, 이게 그러면 녹화는 자동으로 되죠? 예. 네,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정치랩 그래라는 작은 연구소를 지금 하고 있는 이현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4대강 사업 당시에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낙동강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제 초기에 4대강 제자연화위원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4대강이 곧 제자연화 되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합물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안이 나와서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것을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이 된 잠시만요. 네. 이번에 제안이 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나온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와 최근에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라는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업 배경은 낙동강 본류가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고 수질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수자원 개발이 어려워서 먹는 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유해물질 개선 노력과 함께 취수원 이전 방안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018년에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질 개선 대책으로는 산업폐수 미량 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미하고 성서 산단에 초고도 처리를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수 방류량이 많은 구미 공공하수 처리장하고 대구 성서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도 처리, AOP하고 활성탄을 같이 쓰는 고도 처리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발생원 인벤토리 구축, 수질 측정 항목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빈도를 늘리겠다. 수질 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대규모 산단, 완충 저류 시설을 구축하고 수질 자동 측정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수질 개선안을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 대책으로는 생활하수를 관리하겠다라는 내용 하고요. 그다음에 비저오염원과 가축 분류를 관리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는 하나하나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염원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TOC 총량제를 본류에 도입하고 수변 공간 오염원 입지 관리를 강화하겠다. 수량 수질을 연계 관리하기 위해서 댐 용수 비축 기준 개선을 통해서 수질 개선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리고 수량 수질 연계 관리 적용 대상을 중소하청의 저수지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수질 개선 대책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질 개선 대책을 적용한 후에는 주요한 취수 지점의 그 등급이 2급수 약간 좋음을 달성하고 목표 기준 달성률이 20%가 개선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개 중권역 중에서 4개 지점의 경우에는 목표를 넘어서서 추가 달성을 할 수 있다. 4개 지점은 안동댐 하류, 감천, 합천 창녕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류의 수질 개선 대책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먹는 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비상시 수질 악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류의 수질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안에 주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질 개선 대책은 그 전에도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이 문서의 주요한 내용은 이 앞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뒷부분, 안전한 물 다변화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와 정수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물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에 있어서는 취수 지점과 취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서 취수 지점은 낙동강 상류, 지천 하류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취수 방식은 지금까지는 이제 하천수를 직접 취수했던 것과 다르게 복류수를 취수하고 강변 여과수 방식으로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방식에 있어서는 초고도 정수 처리를 도입을 해서 아까 얘기 나왔었던 AOP, 고도 산화 공정, 그리고 막여과도 4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막여과 4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MF하고 NF, 정밀 여과하고 나노 여과를 실제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 다변화가 크게 이제 대구 경북 구간에서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과 경남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구미 성서 산단의 하류의 대구 경북 지역의 물을 원래 매국과 문산에서 전량 취수하는 것을 일부를 해평 취수장으로 30만 톤 해평 취수장의 취수량을 30만 톤을 증가시켜서 거기에서 끌어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해평 취수장 하류 그리고 그 문산 매국 취수장 상류에는 구미 공단하고 성서 공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질이 많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류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량이 아니라 일부만 해평취수장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구미 성서 산단 하류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필요한 총 용수의 양은 58.8만 톤인데 지금까지는 문산 매국에서 53.9만 톤을 취수를 했고 경북에서 따로 2만 톤을 취수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원수를 해평취수장에서 30만 톤을 추가로 이렇게 지금은 40만 톤 취수하고 있는 것을 30만 톤 추가로 해평취수장에서 확보를 해서 그 30만 톤 중에서 28.2만 톤은 대구로 배분을 하고
1.8만 톤은 경북 지역에 이 배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산 매곡 취수장에서는 지금까지는 53.9만 톤을 취수를 했지만 해평 취수장에서 28.2만 톤이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취수하는 양은 28.8만 톤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 정도로 문산 매곡 처리장에서 취수하는 양은 원수의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고도 산화공종과 막여과를 통해서 고도 처리를 도입을 해서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산 매곡 처리장에서 이만큼 취수를 하던 것을 일부는 해평취수장에서 가져와서 깨끗한 물을 가져오겠다라는 거 하고, 일부는 이 문산 매곡 같은 지점에서 취수를 하지만 고도정수 처리를 위해서 더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두 가지 사업의 총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한 7천억 정도, 7,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취수원 이전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취수원 이전이 아니고 일부만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산 매곡 처리장의 수질도 여전히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나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한번 도수관을 연결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평취수장 관련된 사업비는 55km의 도수관로를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도수관로를 한번 매설하게 되면 해평취수장의 취수량을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고 언제든지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취수원 이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사업이 해놓으면 언제든지 전량을 뭐 해평취수장에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경남 지역의 이 계획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부산 경남 지역에 논의가 됐던 거는 이 한강이 아니라 주로 남강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설마 그 계획을 한강까지 이렇게 더 상류까지 가져가는 계획을 세울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리 물금에서 취수하던 양의 일부를 더 상류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천 황강 하류에서 복류수를 채취하겠다. 45만 톤 복류수를 채취하겠다. 그걸 위해서 120km가 넘는 도수관을 깔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 취수원은 창녕에서 강변여과를 통해서 50만 톤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부산 본류에서 매리 물금에서 취수하던 양은 확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거의 100만 톤 가까이 취수를 했었는데 아까 그 부산으로 가는 것만 100만 톤 정도였던 건데 그 양이 확 줄어서 매리 물금에서 초고도 정수 처리를 43만 톤만 하겠다.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족한 물량을 방금 얘기 드린 황강 하류 복류수 45만 톤, 창녕 강변여과수 45만 톤을 주로 이렇게 원수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부산 회동 수원지 계량 10만 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확보한 물을 우선적으로는 부산이 아니라 경남 동부에 먼저 배분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부산에 이제 배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추정 사업비를 보시면 네, 합천 황강 복류수 취수 관로 도수 관로의 연장이 11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까는 시설만 사실 취수 시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관을 까는 비용이 7천억이 넘게 드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녕에서 강변 여과수를 취수하는 것도 이제 한 3,6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매리 물금에서 초고도 정수를 처리를 하는 비용이 한 5천억 정도 잡혀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계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고차일로 넘어가면은요. 일단 이 정책, 먹는 물에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낙동강 포럼에도 간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에 참여를 하면서 2018년도 낙동강 포럼에서 낙동강 통합물 관리 한마당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생명의 강 낙동강을 위한 10대 의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의제들의 우선순위를 낙동강 유역주민 100인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이 주민들이 실제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가장 낙동강의 수질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영풍재련소 이전이다. 그 다음은 낙동강 보해체와 재자연화다. 세 번째는 낙동강 본류의 유해화학 물질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낙동강 하구 쪽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취수원 이전 문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 취수원 이전은 우선순위가 7위로 주민들이 뽑았습니다. 이런 논의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1, 2, 3, 4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7위로 뽑은 이 취수원 이전 문제만 지금의 정부는 중요하다,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과연 이 정책의 우선순위 누가 원하는 건가? 주민들이 진짜 이게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정책을 누군가 중요하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폐수 무방류 시스템 검토한 결과가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무방류 시스템, 전량 재이용하는 완전 무방류 시스템을 비롯해서 4가지 공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미 공공하수처리장이랑 대구 성사산단의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전량 재이용하는 안, 재이용 공정을 이원화하는 양, 재이용 및 자연 정화하는 양, 그 다음에 가장 수급적인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안, 이렇게 4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4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이 된다, 잔재물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사안을, 가장 수급적인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무방류 시스템에서 잔재물이 생기는 이 안은 바깥으로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잔재물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면 무방류 시스템이 아닌 잔재물이 안 생기는 안은 이 잔재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대부분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재물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무방류 시스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낙동강 본류의 수질에 계속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화학물질은 어디 가지 않아요. 어디로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리를 해서 그게 슬러지가 돼서 잔재물이 생기던가, 아니면 그만큼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 안은 그만큼 낙동강 본류로 유해 물질이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 안입니다. 낙동강 본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전량 재이용하는 완전한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낙동강 본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고, 그것을 위해서 설치비가 5천억이 든다고 해도 그 비슷한 비용이 이미 도수관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수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 무방류 시스템을 공단에 설치하는 것이 낙동강 본류를 위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찰을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린 부산에서부터 112km에 달하는 도수관을 설치하겠다라는 이 안인데요. 가장 큰 광역 상수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입니다, 당연히. 수도권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고양시까지도 다 팔당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취수장을 기본으로 수도권에 먹는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광역 상수도조차도 인천으로 가는 광역 상수도조차도 도수관이 100km가 안 넘어요. 여기에 도수관을 112km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국내에서 가장 최장의 도수관이 될 겁니다. 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6단계로 취도정, 송배, 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수를 해서 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하는 건데요. 취수원과 정수장의 거리가 아마 가장 먼 취수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도서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헌강 하류에서 복류수를 취수를 해서 도서관의 112km를 이제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건데, 그 건설 비용만 도서관 건설 비용이 한 7천억이 넘게 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도서관은 길어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길어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서관 복선화 사업을 많이 해요. 네, 하나만 있으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복선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것은 복선 비용이 아닐 거예요. 하나의 도서관을 까는데 아마 7천억이 드는 걸 겁니다. 만약에 이걸 복선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은 정말로 더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이렇게 110km가 넘는 도서관 사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가. 오히려 이 돈을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제가 넣어놨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두 개의 하수처리장이 서로 다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오는데, 하나의 취수장이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서 다른 취수장으로, 팔당 취수장에서 오는 물을 수계를 전환을 해서 다른 정수장에 보내는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그 관에 이렇게 묻어있던 녹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 나와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취수원의 안정성이나 취수 어디에서 물을 가져와서 어느 정수장으로 보내느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확확 전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취수를 해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낙동강 수질 개선의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원래는 2018년 말에 10개 보 개방 방안을 포함해서 4대강의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됐죠. 일단 이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6개 보와 낙동강 하구 쪽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낙동강 수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녹조입니다.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복원해야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흐름은 복원하지 않으면서 수질이 안 좋으니까 취소안을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발언이고요. 그리고 낙동강 수계 보호평가 체계의 적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질 예측 결과한 그 결과도 있습니다. 보를 개방하면 모든 보 구간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40에서 96%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녹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를 개방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연구 결과조차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수질이 안 좋으니까 상수원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보 개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현장에서 개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 만족도 결과, 이 설문한 결과를 보시면요, 모든 보에 있어서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수질 생태가 보 설치하기 전에 더 나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 설치 전이 더 나았다라고 굵은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보 설치하기 전에 수질 생태가 더 나았다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와 치수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이 달라요.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의 경우에는 보 설치 전이 이수, 치수도 더 나았다. 다만 칠곡, 강정, 고령, 달성보의 경우에는 보 설치 후가 오히려 이수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보는 개방 반대가 더 우세하고 어떤 보는 개방 찬성이 다 우세합니다. 근데 모든 보를 다 동일하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보 개방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수진 의원님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치수구는 보수위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 이 부에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휴양수구 설계를 잘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보를 개방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개선해서 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보를 개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저는 통합 물관리를 이유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 다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물관리가 언제부터 하천 본류 수질 개선을 포기하고 수질이 좋은 곳으로 상수원을 이전하겠다라는 얘기의 근거가 되었는가? 이거는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원을 사실상 상수원 이전에 쏟아부으면서 본류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낙동강 본류 수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4대강 고철거를 통해서 흐름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정말 낙동강 본류 수질이 최우선이다. 그게 개선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취수원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구미 성서 산단으로부터 오염물질 제거. 지금 어떤 그 계획도 본류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에 그 계획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류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요. 오염물질 제거에 재원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 오염물질 제거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구미 성서 산단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상수원을 이전하겠다라는 안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설치비와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확실히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아니기 때문에 구미 성서 산단의 무방류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정 박사님 발제 정말 소중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이야기가 이렇게 귀한 발제를 이렇게 듣는데 시간을 재촉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현정 박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서관 복선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철도 복선화도 아니고 도서관 복선화. 결국 그 재원을 거꾸로 써서 본류 수지를 포기를 한다, 본류를 포기를 한다. 그러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지적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박창근 교수님 바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자연화 및 도처리 방안에 대한 제언 제목으로 박창근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죠? 저기 화면 뜹니까? 예, 잘 보입니다. 화면 떴습니까?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근입니다. 오늘 제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제자연화 및 보처리 방안 제언인데 짧게 하려 해서 보처리 방안에 관해서 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알다시피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5개 보에 대한 처리가 확정이 됐죠. 가장 아쉬운 게 이 시기가 미확정됐습니다. 언제 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상황을 보고 처리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세종보호를 철거할 것 같으면은 어떤 상황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빨리 시기를 결정된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두면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아마 사문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한강과 낙동강은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은 평가를 현재 보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관리위원회도 만들고 국가물관리위원회죠. 최근에는 제1차 국가물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은 물론 시작 단계에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유역의 현안 갈등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사대강 문제, 낙동강 물 문제, 기후 대응 등 주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조류경부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그때 환경연합하고 대한하천학회가 2014년도에 낙동강에 가서 그때 일본 신슈 대학의 박우동 교수 팀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로시티스에서 마이크로시티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WHO 기준으로는 1ppb입니다. 1ppb는 10억 분의 1입니다. 이게 WHO에서는 먹는 물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도 1ppb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먹는 물 기준에 마이크로시틴과 같은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도 이제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낙동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기준치에 몇 배입니까? 그한 400~500배가 되죠, 그죠? 그 정도로 많은 독성 물질들이 지금 물속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 이때 2014년도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 헷갈립니다만은 그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는 정화를 하면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독성 물질이 낙동강에 있는데 이 물을 정수를 해서 먹는다. 글쎄요, 저는 못 먹겠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라디오랑 인터뷰할 때 그러면 이 물을 먹으면 됩니까? 라고 묻길래 제 부모님이 부산에 살고 계신데 어머님 아버님께는 낙동강에서 오는 수돗물을 먹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듣기에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께는 강한 생수 드시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은 현실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수한다고 해서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조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 하니까, 여기 만약에 녹조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지하수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다음에 벼, 작물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다시 해서 녹조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지하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고, 다음에 농작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부경대 이승준 교수, 지도 교수님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시틴 독성 물질에 대한 대감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에어로졸 형태로도 이게 독성 물질이 떠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다시 해서 녹조가 폈다 그러면 아예 강에 가지 말라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섭취를 할 때 먹는 물이라든지 다음에 물고기라든지 다음에 수영하다가 또 물 마실 수도 있죠.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어린애들이 뭐 강가에서 논다든지 보팅한다든지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들어간답니다. 스위밍이라든지 다음에 수상 뭡니까? 이게 수중에 낚시하는 것, 그다음에 샤워라든지 목욕 이를 통해서도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명한 이런 연구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바오동 교수 연구실에 갔더니만은 이 독성 물질들이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녹조로 인해서 농작물, 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독성 물질들이 어느 정도 농축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낙동강에 저 많은 녹조가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데도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침은 아주 적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번에 낙동강 조사단에서 지난 죄송합니다. 이게 7월 10일부터 빠졌네요. 했는데 2021년도하고 2006년 16년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하만보를 보면은 COD 당연히 호소가 됐기 때문에 COD가 중요하죠. 하만보는 지금 6등급입니다. 다음에 도동서원은 합천보는 4등급이고 그리고 달성보도 4등급이고 칠곡보도 무려 6등급입니다. 이 정도로 수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환경연합과 다음에 낙동강에 있는 모든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발표를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퇴적토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먼저 8당호 대중물 제거 기준을 보면은 총질소가 800, 총인이 1100이고 완전 연소 가능량이 0.7입니다. 7 이상입니다. 7%. 완전 연소 가능량이라 하면은 쉽게 해서 유기물, 썩는 물의 분량이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당호 퇴적물 제거 기준을 본다 그러면 이미 강바닥은 썩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인도 하만, 다음에 범퍼치장 부분에도 많이 썩어가 있죠. 다음에 완전 연소 가능량, 그러니까 유기물, 그러니까 썩는 유기물이죠. 이것들은 이미 다 초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바닥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동강의 수질 오염은 2011년, 21년 조사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BOD는 좀 개선이 됩니다. 당연히 BOD는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호수에서는 COD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낙동강은 호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P는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뚜렷하다. 퇴적토 오염 문제는 치수원이 위치하는 범포, 치수장, 하만보, 강정보는 8당호 퇴적물 제거 기준상 두 개 항목은 모두 기준을 초과한 완전히 썩은 그런 강바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는 환경부의 물환경정보 시스템에서 이번에 제가 구미하고 고령, 창녕, 남지 이 네 지점에 대해서 COD가 사대항 사업 지원이 어떻게 됐는가 라는 것을 월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구미입니다. 사대항 사업전에는 구미 부분 COD가 2등급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등급이고 7, 8, 9, 10 이때는 4등급으로 떨어졌죠. 이쪽 부분은. 그런데 2020년 경우에는 7월 달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 10 정도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는데 이게 8월 달에
개선이 됐습니다. 왜 됐을까? 작년에 장마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저 마침 안 했는데 올해 아마 7월 달까지 자료를 보면 아마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그 이미 만약에 작년에 54일이란 긴 장마가 없었다 그랬으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아마 갔을 거예요. 다음에 고령 지점입니다. 고령 지점도 보면은 2008년하고 18년 나빠진 게 막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2020년도도 보면은 나빠진 게 우리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벌써 6등급까지 떨어졌죠. 이거 COD가 어딥니까? 이게 8월 평균입니다. 하루를 나타낸 게 아니고 COD가 얼마입니까? 15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6등급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7월까지는 떨어지다가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장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아마 뭐 5등급 이렇게 아마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남지도 똑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8월 달에만 좋아졌죠.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이게 6등급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6등급, 이게 기준이니까. 이와 같이 또 우리가 낙동강 현장 조사해 보면 이 붉은 깔따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퇴적물 속에 있습니다. 요거는 실지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은 사급수는, 근데 이 두 개는 사급수 지표종입니다. 이게 깔따구하고 다음 실지렁이 사급수 지표종입니다. 그래서 사급수는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이다라고 환경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OD가 이미 6급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에는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고 사급수 지표종인 그 사급수보다 수준이 나쁠 때 생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것을 과연 환경부가 국민들한테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이라고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전에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 TV 토론할 때, 라디오 토론할 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낙동강 한가에 150개 정도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네요. 다 합치면 한 1조 가까이 들겠네요. 그죠? 근데 올해 뭐 예산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부가 213억 원, 농림부가 35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2억 원에서. 근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래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란지 저는 제 생각에는 공이 하나 빠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량 자연성 회복 보호 예방 포함해서 제대로 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건 최동진 박사가 제안했던 것을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책 이행의 주체가 사대강 보호 개방을 위한 자연성 회복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면은 정권 초기에 명분을 갖고 분명한 로드맵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아까 영산강 금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거마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 사문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관계자 방향이 잘못된 사업이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많이 쌓입니다. 신곡보 서울 신곡 수중보 사례를 보면은
신곡보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한 5, 60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민원이 돼가지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4대강과 관련돼서 특히 낙동강에 이제 하나 둘 이해관계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현실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개선 개혁을 할 때는 더 어려진다는 거죠. 참고로 모 총리님께서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해서 농민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해관계자들이 이게 경제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되도록이면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목표와 계획의 적절성. 과연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무렵에는 말 그대로 적극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호 수문 개방, 철거가 직접 시민들의 건강과 연결된다라는 어떤 거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는가. 좋은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아마 좋게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혹시나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후자에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조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 했거든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적어도 2년에 한 번꼴을 했는데,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고착화되려는 현실을 반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러면은 일단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기 정부의 공약 개발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을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책은 수질 개선입니다. 하책은 치수원 상류 이전입니다. 치수원을 상류로 이전해 놔면은 그 물이 깨끗한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COD 기준으로 5급수, 6급수까지 여름철에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 강원도 태백적으로 치수원을 또 상수 관로를 깔 건가요? 그래서요, 저는 낙동강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에 상책은 수질 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발제를 의견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끝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현정 박사님하고 박상근 교수님이 방금 발제하신 부분을 놓고 언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이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상용 보좌관님 들어오셨네요. 이상용 보좌관님, 오늘 시간 내 가지고 이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토론회를 보시고 환경부 장관님의 정책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송미영 박사님이 제자연화 방안을 가지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미영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할까요? 예, 시작해 주세요. 예, 저 이제 중단하는 게 좋겠네요. 예? 화면 공유요. 화면 공유를 이제 중단. 예, 예.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습니까?
화면 공유를 박찬성 교수님께서 중단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전체가. 진짜 화면도 나도 잘 안 나와 있고. 공유를 하시는 동안 그냥 제가 토론을 할게요. 예, 네. 우선 네. 좀 해주세요. 사실 발제자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사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정권 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역할을 해보려고 4대강 조사 평가단에도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권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들을 너무 많이 해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판단도 계속 유보가 되는 상태여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자면 우선 통합물관리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가 얘기하신 것에 저도 다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통합물관리 방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본질적인 접근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만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대안입니다. 이 대안들이 실제로는 그 지역의 환경단체를 포함한 굉장히 4대강 반대를 열심히 했고 강의 재자연화를 바라는 분들의 바람이라던가 그분들이 바라는 관점 이런 거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봉합하는 수준에서 제안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은 정치적인 사람이나 정무적인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그걸 지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지 않나?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이 사실 민주당이나 정권 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대안을 만들어 왔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계속 해나가면은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고 좀 안전한 대안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안전한 대안을 저희가 택하게 되면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이때까지 다른 강에서 해봤고 성공했다고 하는 한강에서조차도 효용성 논의에 있어서는 비용 대비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의문점을 우리한테 계속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공한 한강하고 지금 실패 대명사가 된 낙동강을 비교해 볼 때 낙동강의 진짜 문제는 수질이 엄청 나쁜데 그 수질의 나쁜 점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죠. 지금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제로는 단기적인 대책을 하는 거고 그 단기적 대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봉합 수준에서 하다 보니 지금 취수원 이전을 제한한 그 지점들에서 보시면 보호를 처리하지 않고 보호 상류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물을 땡겨오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취수원수 자체의 수질 개선에는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그 관점이 반영돼 있는 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지금 4대강 보호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처리 방안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수용하시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제기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할 때 사실 이제 그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던가 물의 순환, 그다음에 형평성 있는 물의 배분, 그다음에 획기적인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사회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 지금 법을 만들어서 기본법도 만들었고 위원회도 만들었어. 거기서 이제 기본계획도 만들었죠. 근데 그 기본계획에서 주창하는 거는 뭐냐면 그 기본법에서 말하는 물의 순환, 자연성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제안을 했고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물의 배분이
유역 내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 유역 내에서 수급과 수지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이용이라던가 다른 수요 관리 이런 걸 다 통해서 일단 물이 수급이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유역 간 이동을 해라는 건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시냐면 이게 4대강 유역에만 큰 유역에서만 적용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물기본법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칙은 4대강 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중유역 단위 아니면 소유역 단위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계 내에서 수계 내 수급이 원칙적으로 우선 고려가 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유역 간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더 큰 유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시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걸 수공이 이미 만들어 놓은 광역 체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자들 자신도 아직까지 그 유역의 단위 어떤 레벨 단위에서 어떻게 물수급을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국가기본계획이나 유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내에 이런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지금 이 통합물관리 계획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법의 원칙을 지키고자 앞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거에 맞는 위원회의 구성, 그다음에 그런 심의 의결 절차, 그다음에 부합성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물관리 법안이 이 방안이 낙동강에서 통과는 됐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통합물관리 방안에 맞춰서 뭔가를 할 때 다시 또 부합성 심의를 할 때 낙동강 유역의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할 때 이게 다시 또 재검토가 또 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검토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조차도 어쨌든 지금의 기본법의 틀은 어떤 거냐면 국가는 유역 간 물이동을 심의 의결해야 되고 유역위원회에서는 유역 간 물이동을 물이동이나 배분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재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교정하는 과정이 다시 필요할 거고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의 순환이 자연스러운 물의 순환을 유역 내에서 가동하도록 우선 하고 그다음에 수요나 재이용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재조정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유역 간 이동을 허용하는 걸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계획에서도 유역 내 이동하고 유역 간 이동의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때 지금 이행 차원에서 어떤 강제 조건을 만드는 게 좋겠냐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가 있냐면 모든 물을 이동할 때 지금 아까 이현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도수관로 설치를 할 때 그 도수관로 설치에 단기적 비용만 넣지 않고 그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술적인 비용 외에도 물하고 에너지 측면의 고려, 환경적 측면의 고려 이런 비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넣도록 하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물의 이동을 결정짓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용이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어야 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4대강 보해 개방, 그다음에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최선이라는 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점점 소수가 돼가고 있죠. 그다음에 위원회에 가도 위원회 구성의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은 이런 통합 물관리를 주창하시고 이런 통합 물관리를 지지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그런 설득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낙동강을 자연성 회복을 하면서도 물의 순환이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자연 유황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먼 길이고 힘든 길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 입장이 저희한테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명 박사님.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물의 흐름이 그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백경호 교수님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보처리 방안의 과제라고 이렇게 주제를 드렸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낙동강 아직 그 낙동강과 한강에 대한 보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 발제자님하고 앞에 송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 중언부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역시 뭐 송 박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 정부 들어서서 뭐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으로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강유역 뭐 물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뭐 바뀌고 있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4대강 조사평가단 활동에 대해서 잠깐 좀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2019년 2월에 금강과 영산강의 그 보처리 방안은 이제 마련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그 뭐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행만 남겨두고 있죠. 물론 박장훈 교수님께서는 이것도 사문화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떤 제도적인 틀을 지났기 때문에 사문화 이 시기의 문제지 사문화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그 2년 반이 지났는데 낙동강과 한강은 아직 보처리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저는 이제 순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순환 논리인데 첫 번째는 금강과 영산강에 비해서 낙동강과 한강은 보를 개방해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보를 개방을 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거죠. 방해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보를 열어보면 되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의 가장 그 개방의 방해 요소, 즉 취수와 양수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취양수장을 개방을 하려면 또 이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시간은 더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뭐 개방이 안 되면 뭐 모델링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좀 알아보자. 뭐 이런 방안들도 논의가 됐었지만은 역시나 이것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왈과알부 이런 것만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처리 방안은 좀 마련이 되기 어려운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보를 열지 못해서 개방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다른 강의 사례를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은 이미 보를 열어서 연례 행사와 같은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당국인 환경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금강의 보 개방 이후 녹조가 95% 감소했고요. 생물 서식처가 다양화됐고 멸종 위기종이 다시 찾는 강이 되었다라고 홍보까지 했죠. 잘 아시다시피 금강하고 낙동강은 분수계를 공유할 정도예요. 일정 구간이긴 하지만 그만큼 가까운 그런 강이죠. 그래서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금강의 사례만으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를 열면 녹조가 사라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금강보다 2배 더 깊이 파헤쳐진 낙동강은 보호 개방 효과가 더 2배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그 방해 요소로 등장하는 이 취수장과 양수장의 문제.
이것도 당연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너무 좀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듯이 아까 저기 이현정 박사님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4대강 사업을 할 때 비상시에는 보문을 열게끔 돼 있었고요. 보문을 열더라도 보수문을 열더라도 취수나 양수에 문제가 없게끔 시설이 만들어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농림부나 국토부 이런 기관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취양수장을 다시 뭐 개선을 하거나 옮기고 이럴 때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조차 계획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책임은 사실은 지자체나 농림부나 국토부에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면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지를 않았겠죠. 그 관계 기관들에서. 지금은 관계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기술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을 더 주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원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초에 4대강을 주도를 했고 완성을 한 집단이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였고요. 그 국토부가 고스란히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 있고 역시 뭐 지자체도 뭐 부역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료 집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부정적인 재자연화 사업을 지금 이 정권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태업을 한 거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회방까지 놓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정책 의지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이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과제는 대안은 이번 정부의 그 물관리 정책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4대강 재자연화였는데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물관리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시행착오는 있긴 하지만 나름 한 발 한 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대강은 4대강 조사평가단도 물론 대통령 훈령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뭐 물관리 기본법에서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해관계자가 더 나오기 전에 이걸 빨리 처리를 하려면 결국 좀 국회가 나서서 4대강 특별법 같은 거를 제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대학교 백경호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관계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이걸 더디게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토론하실 분이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울산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양시천 위원님. 양시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양시천 위원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럼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그 제출했던 이 자료를 혹시 누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원래 제출했던 자료가 있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양시천 위원. 지금 공유하신 거죠? 공유가 아직 안 했네. 안 됐어요? 예. 됐죠? 예, 올라왔네요. 그걸 넘겨주셔야 돼요. 네, 2장짜리 예. 2장으로 돼 있는데 예. 사이즈를 좀 파일이 올라왔죠? 네, 파일은 시작.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글자를 크기를 좀 크게 됐습니다. 됐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환경운동연합의 양시천입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해서 그 이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요, 이제 탄생 배경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2019년 8월 달에 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물관위원회와 유형물관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그 탄생 배경에서 민관학의 협력을 해서 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한다. 이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통합 물 관리는 물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여기 국가물관위원님도 와 계시고 다른 한강유역 물관위원님도 와 계시겠지만은, 이제 국가물관위원회는 뭡니까, 공동위원장 2인과 그 다음에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고, 낙동강 물관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2인과 그 다음에 정부위원이 20명이 있고 민간위원이 2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관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의 의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물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물 이동 배분 등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합 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떠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세 번째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은, 우선 이제 민간위원들이 있는데 민간위원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 민간위원들의 위상이 별로 높지 않은 데 비해서 사실 여기서 취급하는 이런 아까 심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수천억, 수조 원대의 예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예산을 핸들링 하니까는 이해관계인들이 욕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도 막강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민간위원회 위상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획들이라는 것은 관료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서 구축한 계획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다단계로 결제가 다 완료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의해가고 의결하는데, 입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면 안 되겠죠. 벌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장관까지 결제를 맡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안 된다 하면은 큰일이니까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게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원회 인적 구성에서 보면은 우선 정부기관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거죠. 지자체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보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회의 참석하면 회의비 좀 주고, 그 다음에 교통비 중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오면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는 그런 식으로요. 기름값과 주차비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더욱더 위상이 이제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회의 한번 하려면은 정족수 채우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 회의의 이제 위상이 말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원들이 무슨 단체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 대표 직함을 가진 사람이 들어 있지만은 이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추천해서 개인 자격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받은 그 의안에 대해서 보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완 의무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의안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뭐 단체 회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개인이 그것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원회 지원 조직이 있는데요. 위원회 지원 조직이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바로 당의 기관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인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통과시키는데
주로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 조직을 다 맡아서 하니까는 그 민간위원들은 더 위축되고 정보에 뒤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줄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원들이 모여 있는데 뭐 한 20명 내외의 위원들이 있죠. 그런데 위원들 간에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단체 카톡방에 그러니까 뭐 회의가 열린다 뭐 한다 뭐 한다 공고하는 데나 불과한 거죠. 거기에다가 의견을 올려야 되니까는 사안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거기에 올려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래서 방법은 또 개인한테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을 다 이렇게 개인한테 쫙 보냈을 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해봤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안 열어보는 거예요. 반 정도가 열어볼까 말까, 나머지는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스팸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뭐 이거 그 의견을 아까 이제 어느 분께서 뭡니까 구성원들을 설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송병 박사님이 해주셨습니까? 네, 구성원도 설득하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추천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설득 당할 사람들도 별로 아니고 그러니 방향이 결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위원회 구성이 지금 보면은 정부기관 보직자가 약 50% 되는데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50% 된다고 하지만은 그만둔 사람도 있고 회의에 거의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숫자도 적은 데다가 정부기관에서는 각자가 사실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막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들끼리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한 기관이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참석자가 반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쪽은 다 같이 찬성인데 민간위원들은 절대로 숫자가 전원이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결은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굉장히 손쉬운 기한 어떤 안건에 대한 통과 대상이라는 거죠.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하고 하면은 위원들이 막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소소한 것은 양보해서 받아들여지고 중대 사안은 안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단체 같이 어떤 분야별로 관심 있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갖다 막 따질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은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통 환경단체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 하는데 관심이 틀린 거죠. 각자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무슨 따질 기회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물관리위원회가 차라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없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역 우리가 통합 물관리 일원화를 하고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유역 물관리위원회,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시천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관리위원회의 운영부터 구성부터 운영 실체까지 정말 이게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미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자 집행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시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발제자님 두 분하고 앞에 토론하신 분들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저는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영남의 젖을 낙동강으로 그렇게 하라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 좀 보시면서 네.
앞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특정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어쨌든 2018년도에 10개 보에 대한 개방 방안을 마련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장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부터는 이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제자연화 자연성 회복에 대한 보건 사업을 추진한다. 명확하게 대통령은 제시를 했던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낙동강은 어떤 상태냐? 사실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는 이와 같은 녹조로 꽉 차 있는데요. 지금 지난 뉴스타파를 통해서 지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녹조 문제에 대해서 녹조가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 이 독성 물질이 단순히 직접적인 흡입을 통해서만 아니라 에어로졸, 공기를 통해서도 물방울을 통해서도 전달이 가능하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뇌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문제를 부터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발표가 기사가 지금 오늘 있습니다. 네. 이 독성물질, 그러니까 녹조의 독성물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 낙동강 유목민들은 굉장히 놀랐는데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습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 살고 있는 코끼리 35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죽었다. 이 연구 결과가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검토 결과가 몇 개월이 지나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 코끼리의 떼죽음은 독성 물질 때문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낙동강에서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낙동강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8월달의 모습이고요. 4대강 사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낙동강에서 최초로 여름에 지금 하만보가 수문 개방이, 상시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 달부터. 그런데 낙동강 저 하만보에 수문 상시 개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보해 전체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보해 전체에서 지금 요 기둥이 서 있는 요 구간이 수문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구간은 고정보이거나 여기에 소수력 발전소가 있고 왼쪽에 고정보입니다. 실제 이 수문이 개방되는 구간은 보해 건축 형태상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 전체 구간에 있어서 정체 수역은 3분의 1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고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네, 이 녹조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불행히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8월 달에 지난 8월 4일,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11일 비가 오기 전까지의 낙동강의 현장인데 여기는 강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천보고요. 여기서 녹조가 이렇게 사실 하만보도 마찬가지지만 상류 지역의 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보 상류의 인호정 그리고 칠곡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조가 심각하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는 칠곡고입니다. 칠곡고는 중상류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대구 상수원을 요 칠곡고의 상류에 있는 해평 상수 그러니까 해평 지수장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이 해평 지수장이 대구광역시가 좋은 물을 먹겠다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곳의 녹조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차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 자릿수인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왜 국정과제가 완수되지 못했는가?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2017년도 5월 달에 하순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2018년도 11월 달에 추진 체계를 갖추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이상, 1년 반 이상 늦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4대강 사업의 적폐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호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4대강 사업의 공로로 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내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치양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이미 수문을 개방하게 될 경우에 치양수시설 이용에 문제가 제약이 따른다라는 것이 이미 환경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가? 너무 사실 안일하게 이 일을 진행했던 거 아니냐? 너무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농림부가 2018년도에 양수시설 개선,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떨어지면서 바로 양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을 1,600억을 2018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보호처리 방안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것을 결국은 2019년도에 불령 처리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가 치양수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1조 9천억 정도 들은 이곳에 지금 1차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꼴랑 200억 지금 확보했다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이끌었던 이낙연 전 총리께서 지시하신 게 있죠. 한망에 시손 이전과 치양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한 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마라. 꼭 이 멘트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이 내용을 담은 지시를 내렸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의 공약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제약 요건이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입니다. 이제 한 자릿수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과의 약속 지킬 의지 있다면은 지킬 수 있는 시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낙동강과 한강에 대해서 올해 12월 달에 경쟁수평가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이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 2개월 동안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저는 충분하게 낙동강 한강에 대한 보호처리 방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낙동강 유형 물관리까지만이라도 일단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환경부가 마련한 안을 올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치양수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는 2028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양수시설 개선을 그때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수문 개방 이거 못한다는 2028년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2023년도에 완공 목표를 해서 목표로 하는 예산 편성을 정부가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계속 옆에서 톡톡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와 환경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듣고 쉽지 않았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또 놓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거의 지나가지고 우리가 또 추가 토론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3분 정도만 그 의견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꼭 한마디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는데요. 없으면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낙동강 제자연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수진 양이원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정말 고맙고요. 지난 7월 달에도 간담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제가 그 8.15 경축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들어봤습니다.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촛불로서 만들어진 이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 촛불 정신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의 실정이 가장 큰 실정이 4대강 사업, 4대강 죽이기였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죽이기에 채 4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도 수문 하나 온전하게 4년 동안 열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촛불 정신인가? 저는 한편으로 좀 배신감 같은 그런 부분이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청와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님을 만나서 이후에 그 치양수 시설 개선 예산을 좀 이렇게 제대로 실행되도록 배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아까 조금 전에 213억 애초에 환경부가 올렸던 정말 이게 4대강 제자연화를 하기 위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정도의 213억 예산을 확보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5시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이 4대강 제자연화를 위한 치양수 시설 개선 예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하러 또 갑니다. 그리고 20일에는 한정혜 장관님을 또 면담을 하게 되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상용 환경부 장관 보좌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발언권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4대강 제자연을 위해서 어떻게 책임을 좀 중심으로 모자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기 오늘 토론회를 이걸로 좀 마치겠는데요. 양이원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네. 발제를 해주신 두 분, 이현정 박사님, 박상문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신 송미영 박사님, 백경옥 교수님, 그리고 양시천 위원님, 이미자 집행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시기가 어려웠겠지만은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43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4대강 제자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낙동강 제자연화 방관마전 국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